자, 117쪽에 주요용어부터. 요새 막 1차만 해야 되나 2차만 해야 되나 막 고민스러워요? 처음 배울 때가 힘들지. 처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억 되살리는 것은 그냥 빠른 반복이면 기억 다 되살아나 그냥. 아니 배울 때가 힘들지 배우고 나서 까먹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까먹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꾸 반복만 하면 나온다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복이 가능한데. 예? 가만히 듣기만 해도 다 기억 되살려주고. 얼마나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그래서 합격하는 분들도 있고. 예? 시험을 경시하면 안 되지만 시험을 지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뭐 다 할 수는 없죠. 다 하지는 않는데 다 하는 것만큼 다 그만큼 다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앞으로는 계속 기억 되살리는 기회만 남아있는데 뭐가 두려운 거죠 이제. 예? 그죠? 주요용어 보세요 이제. 자 우리 건축주 우리 건축구에서는 뭐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주죠. 예.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공사를 직접 발주하든지 현장 관리인도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얘기를 하죠.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 공사 자체를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하층이요?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이상. 해당 층 높이 2분의 1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2분의 1 포함해서 다 지하층이 됩니다. 지하층을 뭐 설치해야 된다. 의무 규정은 없고요. 장려받을 뿐이죠. 리모델링 개념이 건축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을 대수선하거나 건축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까지 들어가는 게 원래 리모델링은 일반 건축과 달라요.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하든지 일부 증축까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개축까지도 건축법에서는 들어갑니다. 주택법에서는 여전히 대선 또는 일부 증축만 얘기하지 개축은 없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부 개축도 들어갑니다. 일부 개축까지. 재축은 멸실이라 될 수가 없고. 자, 우리 실내 건축이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부 공간을, 실내 내부 공간을 간막으로 구획하든지 벽지나 천장재, 바닥지, 유리 등 실내 건축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거, 실내에서 뭐 각종 하는 거 다 들어가요. 실내 건축에. 됐고. 우리 고층 건축물이 뭐 고층 건축물이면 고층 고3이다. 고3.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건축선 항상 한 개층 곱하기 4를 해준다 그랬죠?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잖아. 큰 것은 어느 것 하나만 크면 크다. 나중에 작은 것 따지니까 A 및 B지. 이건 A 또는 B.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이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눠지는데 초고층이다. 고층 앞에 초가 붙어요. 초가 붙으면 초는 하트에서 5다. 숫자는 5, 초 5.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준초고층이면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수로 따지면 30에서 49층까지, 높이에서는 120에서 199까지가 준초고층이 될 겁니다.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 자, 우리 부속 건축물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같은 대지에서 주택 건축과 같은 대지일 때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 건축물인데 용도만 부속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주택 건축물 기준으로 따지면 된다라고 했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데서 1, 2번 둘 중에 하나. 1번은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으로서 다음의 건축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주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조금 넓은 거, 연면적 5천 이상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상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각종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서도 전시장이나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주로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다중 이용하는 것만큼 건축 좀 더 다른 건축물보다 좀 더 통제를 강화하려고 안전을 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무리 5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문화집회에서는 많은 사람 모이는 시설인데요. 그냥 물건을 전시한다든지 동물원, 식물원처럼 동물, 식물 동물, 식물 구경하러 가는 이런 데서는 동물, 식물이 직접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 다중이 아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D번에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5천 이상.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보셔요. 이런 느낌으로 16층 이상 아니면 그 용도와 상관없이 층수가 16층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많은 사람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이 되든지 16층 이상 둘 중에 하나. 자, 이제 9번부터는 또 강론 파트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우리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으로 하는데 단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대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건축선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건축선에서 우리 대지에서 제외되는 거. 그 두 가지 있는 거 있죠? 나중에 건축선을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대지 안에 도심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다. 그 도심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이미 도심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의 면적이면은 그건 도심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건 대지면서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전제로 해서 대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건축 면적이 바로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그러면서 건축의 외벽, 괄호 속에 외벽이 없을 때만 외곽 기둥으로 따지고요.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을 하겠다.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높이랑 상관없이 이게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중심선으로 계산한다. 여기도 특례로서 여기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대지면서 제외되는 건축 면적 제외되는 거 있어요. 고독 좀 하실 분들만 늘려서 보셔도 된다. 11번의 바닥 면적. 건축 면적과 비슷하게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건 바닥 면적이 각 층의 바닥마다 계산된 면적을 얘기합니다. 건축의 각 층마다 계산되는 각 층의 바닥이니까. 아니면 한 개층을 여러 용도로 나눠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일부마다 계산하는 각 층의 일부마다 계산되는 벽이나 기둥, 기타 이와 비슷한 구역에 역시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이 여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되는 것이고 12번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 합친 것이 뻗을 연자 연면적이라고 했어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여기 각 층 바닥 면적이라면 이제 지하층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면적은 제외하겠다.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만. 우리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고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가 아니고 용적률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서만 다음에 면적 네 가지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빼주면은 이것이 용적률 산정에 안 들어가니까 용적률 부담 없이 마음껏 설치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설치 장려. 장려할 만한 것들. 1번 지하층 무조건 빼줍니다.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은 유사시 대비해서 우리 전전해놨을 때 대비해서 지하층 마음껏 설치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설치해도 용적률 제한에 안 걸려. 위로는 용적률 때문에 잘 못 짓겠다 하면 아래로 마음껏 지으면 돼요. 그냥. 얼마까지 짓고 싶어요? 지하로? 그렇게나 깊숙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용적률에 안 걸려. 10층. 그래서 거기 뭐로 쓰시려고 나중에? 지하층에서? 지하 1층? 노래방으로. 개인 노래방으로. 지하 2층이면
그다음부터 쓸 게 별로 없네? 주차장. 아이고, 지하 10층까지 혼자 지으려고 한다면 지상에 이미 주차장 다 있을 것 같은데. 당구장 갖다 놓을까요? 지하 2층에? 3층에 개인 무도실? 개인 무도실? 영화감사실 4층에 만들어도 되고, 야, 5층에 뭐 음식물 보관 창고? 6번에 의류 보관실 시원하게? 야, 그래도 남네. 야, 굉장하네. 자, 지하층 빼버립니다. 지하층 빼요. 2번에 지상층이라도 주차장 뺍니다. 물론 이 주차장은 영업용 주차장 말고 본래의 주차장, 건축의 부속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은 무조건 다 빼주는데 지상층이라면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 장려. 주차장 아주 부족해서 문제니까 지상층이라도 주차장은 빼주겠다는 혜택. 요 1, 2번 가나번이 참 많이 나왔어요. 빼주는 걸로 많이 나왔고. 다라번도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유사시 대비한 시설 맘대로 설치하라고. 유사시 대비한 시설로서 다번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면 사실 고층을 얘기하는 건데, 고층 건축 설치는 피난 안정 구역 면적.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에는 이제 피난 안정 구역 규모도 좀 다르죠. 그런데 피난 안정 구역이라면 역시 여기 나중에 뭐 문제 생겼을 때 불나거나 했을 때 한꺼번에 못 빠져나오니까 큰 건축물이라 피난 안정 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마음껏 이거 설치를 장려해야지. 용적률 부담 때문에 요거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죠. 건축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 대피를 한 시설이라 사회적 설치 장려.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는 거 4가지. 자, 13번의 건축의 높이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의 상단 위에까지 높이로 합니다. 야, 또 여기도 예외는 있는데 그냥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승강기 탑이든 계단 탑이든 막루든 장식 탑이든 옥탑이든 이 옥상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옥상 부분. 건축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 합계가, 옥상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의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연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 수평적인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에 하나의 높이에 산정한다니까 12m까지는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직 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냥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를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알려드리는 건데 그냥 편하게 잘 안 나왔던 건 편하게 우리가 잘 나온 것만 잘 맞춰도 돼요. 여기까지가 높이겠죠. 여기 지표놓부터 건축의 상단까지가 건축의 높이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데 교회 첨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옥상부에 있는 거 다 옥상부에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잖아.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은 것으로서 이게 옥상부에 있는 것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넘었으면은 독립된 층으로도 보고 이거 당연히 높이 상단까지가 되겠지. 그런데 8분의 1 이하 작은 것으로서 그 높이가 12m까지는 높이 산정을 안 해주겠다. 요게 예를 들어서 15m다 그러면은 12m까지는 봐주니까 12m까지는 봐주니까 여기 높이에다가 3만 더하면 되겠네. 그지? 높이 산정할 때 12m까지는 옥상부에 있는 게 작은데 그 높이가 12m까지는 높이에서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10m 넘을 때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계산하는 거죠. 뭐 높이 통제할 때. 층고 한 개 층의 층 높이 높을고 층 높이. 예를 들어 여기 5층의 층 높이는 얼마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바닥구조체 윗면에서부터 바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그게 한 개 층의 층고예요. 층고 층 높이. 자, 그런데 층의 수 몇 층짜리냐 하는 거 층의 수 이건 층마다 계산하는 거 몇 층짜리냐 그 층의 수를 층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산입되지 않는 거 2가지가 존재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 이것이 아까 이게 5층이라면 그냥 5층인데 옥상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글쎄 크면은 이것도 독립층으로 봐주는데 옥상부분에 있는 것이 작을 때 옥상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면적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다. 독립된 층으로 안 보겠다. 작으니까. 그 얘기 똑같습니다.
건축의 각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이 옥상 부분의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거 빼주겠다. 지하층 층수에서 싹 빼줍니다. 아까 용적률 산정에도 안 들어갔어요. 층수에서도 빠지니까 층수 제한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마음껏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지하층도 층수에서 빼준다. 지상층하고 계산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층의 구분이 명확해야 층수를 그대로 세는데 명확하지 않다. 실내체육관처럼 성당처럼 예를 들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겠다는 거. 명확하지 않을 때만 그래요. 또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이렇게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그러면은 층수 제한의 취지상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몇 층짜리 하는 거야?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층수. 한쪽에서 보면 8층이고 한쪽에서 보면 4층이다. 그러면 평균 6층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8층짜리로 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네. 됐습니다. 다 받은 거잖아. 이런 거. 그죠? 응? 자, 이제 건축 절차 허가. 이거 따지는 거. 건축 절차 파트. 자, 우리 건축 절차, 건축법에서 이제 용어와 적용 범위까지 완전히 다 끝났고, 그럼 건축 절차를 한다 그러면 익숙하던 또 그림 있잖아요. 어떤 절차로 우리 건축주가 건축을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상 지을 땅을 확보하는 거. 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나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건축 허가죠. 여기 건축 허가가 이제 이 건축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축과 대손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은 별도였고 건축이나 대손할 때는 원칙이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벼운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 대손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축 신고가 존재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허가인데 가벼운 신고가 무엇이냐를 신고 대상 쫙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전에 건축허가 전에 사전 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사전 결정. 요거는 허가 신청한 사람이 허가 신청하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건축을 짓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결정받아 보는 게 사전 결정이라 건축허가 전에 나오는 겁니다. 건축 신고는 가벼운 건축이라 신고 요건에 맞춰서 그냥 신고하고 지금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어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있든 없든 건축허가 신고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공사 진행할 때도 내가 언제쯤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신고해야 돼. 그게 뭡니까? 착공 신고. 착공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한다. 착공 신고. 착공 신고라고 신고한 착공 예정이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시공자가 열심히 시공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드디어 공사 끝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쓴다. 사용 승인 받고 쓴다. 사용 승인 받으면 쓴다. 이 절차잖아. 그냥 이 절차. 예? 나중에 주택법도 비슷하고 건축 절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떠오른 상태에서 어디를 묻는지가 딱 이제 해야 되지. 자,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한 상태에서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누가 한다? 주로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 행정청 할 때 이 절차랑 관련된 거 허가권자가 주로 하잖아요.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해서 당연히 허가도 허가고 여기 사전 결정에도 관련돼 있고 여기도 관련돼 있고 여기도 관련돼 있고 감리자는 예외적으로 관련돼 있고 제가 이렇게 썼던 거. 자, 우리 시공감리자는 건축주사는 당연히 건축주가 건물 지어줄 사람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할 사람 감리자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감리자만큼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건축주 못 믿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 표현이죠. 그런데 다른 행정청이라면 다 이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전 결정도 이 사람이 내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착공 신고도 이 사람에게 하는 거고 건축주가 사용 승인도 이 사람이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허가권자라는 사람이 여기서 잘 쓰는 얘기지만 우리 계속 해왔듯이 원칙이라면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원칙적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데 이게 보통이지만
신고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건축허가에서도 보통이라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대수원도 아니고 건축 중에서도 대형 건축물 지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참 이런 예외가 드물죠. 여기서 대형 건축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물론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도 유명하지. 공장 창고 제외하는 거. 예? 이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지을 때 만약에 특별시, 광역시에서 지은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되지. 구청장 아니고 원래는 구청장이죠.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되는 게 특이합니다. 대형 건축물일 때만 아주 특이한 예외예요. 건축 중에서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도지사 허가권자가 되느냐?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 도지사는 승인권자밖에 안 된다. 허가권자로서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 도에서 질 때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도 밑에 있는 시장원수가 여전히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건축과 차이가 시장원수가 허가를 내줄 때는 다른 건축물은 그냥 본인이 독자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만 대형 건축을 짓는다면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 나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건축 중에서도 나중에 대선 용도명 예선이 나올 수도 없지. 아무리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허가를 내주는 예외, 도지사가 승인을 내주는 예외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이 다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죠. 대상부터 알고 나서 절차도 여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를 하고 예정일에 착공하는데 구체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혹시 기억나시나? 몇 년? 2년? 그러면 건축 신고를 하고 착공은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1년. 사전 결정은 이 신청받은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해줘야 됩니까? 2년. 2년? 아니에요? 1년이요? 2년이에요? 빨리 해봐요. 몇 년이에요? 여기선 잘 나왔는데. 건축허가 착수는 2년, 건축 신고 착수는 1년 잘 나왔는데. 사전 결정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2년? 그럼 혹시 사용승인 할 때도 원래는 정식 다 끝나고 사용승인 받는 건데, 뭐 임시로 공사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승인 받는 거 있잖아? 네. 임시는 거기서 임시는 몇 년인데요? 2년. 그 2년이에요? 네. 제가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건축법, 주택법에서 참 숫자는 훨씬 많이 나온다.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다른 며칠도 있지만 혹시 몇 년도 참 숱하게 나오는데 그럼 몇 년 어디서 건축법 주택에서 몇 년 하면 대부분 2년이다. 대부분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2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2년으로 잡으실 때 135 예외도 붙어 있어요. 예외 연장은 다 1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원칙만 놓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2년이다. 2년이 제일 많다. 135가 따로 있다.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짜리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것만 놔도 돼,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할 때 여러분들 잘 답을 했던 게, 아니, 보통의 착수량만 놓고 보면 착수는 건축허가 착수가 원칙이 건축허가라. 이건 작아서 예외고. 나중에 주택 보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커서 예외가 되는 게 사업승인이죠? 이건 작아서 얘기되는 게 신고고. 그럼 보통이 2년이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일 것이다. 그럼 더 작은 건축물인 건축 신고 착수라면 그보다 작으니까 135 중에 1년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나중에 주택법에서 사업승인 후 착수, 사업승인 받고 나서 착수한다. 엄청난 건축물이잖아. 그거는 5년이지 그게. 거기서 착수는 5년이죠. 그럼 중간에 대표적인 3년은 어디 나오느냐? 3년은 가설건축물 전치기간에 3년이지 뭐. 대표적인 게. 거기 외에도 다른 예외도 있긴 있어요.
일단 이게 기본 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2년이고 여기서 임시가 해도 2년이고 여기 건축가 제한할 때 건축가를 허가권자가 제한할 때 그것도 기한 중요한데 제한할 때 몇 년까지 제한하는 게 원칙이에요. 2년 대부분 다 2년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2년짜리 나오고 아까 135 뭐 이렇게 됐지만 착수랑 관련된 거 1년짜리 2년짜리 막 이런 거 착수 있어도 5년짜리 착수 있어도 연장할 땐 다 1년에 연장할 때는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한 이것도 다른 것들은 세밀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도 아까처럼 적용하면 된다고 웬만하면 따로 없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는 참 많이 나왔던 이 숫자들이에요, 이게. 자, 합시다. 수많은 숫자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지금. 사전결정제도. 사전결정부터 나오는 이제 여기서는. 자, 우리 사전결정 신청을 보세요. 건축 허가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잖아요. 허가대상. 신고는 필요 없어요. 허가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죠. 뭐 다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소송 다 허가권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 신청하죠? 3가지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들은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허용된다면 2번에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의 규모. 어느 정도 규모까지 허용이 되는지. 역시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3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 고려될 사항. 앞으로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될 사항까지 이렇게 간단한 것 3가지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나중에 고려할 사항까지 물어보는 게 사전결정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쭉 다른 절차들은 뭐 2번, 3번 같은 거 이제 지나가면서 슬쩍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하긴 뭐 눈으로 보지 뭐 다른 거로 보는 건 아니지, 그냥 스쳐가다 보라는 겁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통지. 근데 여기도 가로쓰기 사전 결정을 한 후에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송부하라. 7일 내에 그 사전 결정하고 나서 7일 내에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라고 적어놨잖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충 뭐라 그랬잖아. 규칙이잖아, 규칙. 3번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다. 사전결정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그 아래 4번에 있어요.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장은 요청받은 때로부터 15일 내 의견을 제출하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대충 보죠, 대충. 항상 우리 관련인허가 의제되는 것은 이쪽 행정청이 의제되는 그쪽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했을 때만 의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 절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협의하라. 당연히 협의를 하는데, 협의 요청받은 사람은 15일에 의견 제시하라 이거예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때 협의 안 하면 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뭐 중요한 수치겠습니까? 4번에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다음에 허가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사전결정만 되는 걸로 통보를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아직 낸 적은 없어.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요, 수십 가지가 의제가 돼. 수십 가지가 의제돼. 수십 가지가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허가보다는 못해도 사전결정만 받아도 간단한 건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지만, 그죠? 기업번에 예를 들어 국교부산 개발행위 허가. 원래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닙니까? 사전 결정만 돼도 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돼요.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맨 동그라미 5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 개발행위 허가나 간단하게 보세요. 니은번에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디귿번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리을번에 하천 전용 허가까지 의제가 돼.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산지나 농지 같은 거 사전결정 신청하면 편하죠. 만약에 된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원래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는 건물 지으려면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전용 받은 것으로 본다잖아. 그럼 좋지, 편하지. 원래는 건축허가까지 신청해야지
되는 건데 하천 점유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제가 되지 나머지는 의제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의제 안 되는 것이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돼요. 제출 서류가 달라서래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기본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포함해서 여긴 그런 건 없어도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 서류가 다 가볍고 여긴 많고 한데 이것만으로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면 이것만 하고 바로 착공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죠. 되는 걸로 했을 때 다시 필요한 서류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돼. 그래서 5번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그 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사전결정 받고 나서 건축허가를 따로 2년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2년에 2년. 이게 대부분 2년에 나오는 거지. 1, 3호 아닌 거 2년.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이게 유명한 2년짜리죠. 지금까지 사전결정 문제는 2번 딱 나왔는데 2번이 다 이 5번 얘기만 정확히 알면 다 맞히는 문제였어요. 하나는 2년을 알아야 맞히는 문제가 한 번 나고 한 번은 2년은 정확하게 하면서 건축허가 의제 안 된다는 사실을 통해야 알 수 있는 2년 내에 건축허가 의제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는 게 2년이지 예를 들어 2년 내 착공 신고를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니지 2년 내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의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중요한 건 얘기했던. 자, 이제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원칙 허가권자.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원칙적 허가권자.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은 같은 절차로 보잖아, 지금. 건축과 대수선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이렇게 시장군수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얘기는 특히 이제 건축할 때만 쓰는 예외가 되는 거죠. 방가로 2번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으라는 거,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음 건축을 건축할 때잖아, 건축할 때. 네.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가번에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이라는 표현했던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여기 속한다 하더라도 항상 제외되는 거 공장, 창고 제외.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것도 제외되지 뭐 그냥 공장, 창고죠. 공장은 보통 넓고 창고도 넓은 것이니까 공장, 창고라면 이건 여기서 제외돼요.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기라면 구청장이고 나중에 시장 도에서라면 이제 시장군수가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공장 찾고 제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번은 연면적 10분의 3, 30% 이상 증축으로 증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증축. 새로 짓거나 이런 거 말고 증축이라면 너무 작은 증축으로 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조금 넓은 증축으로 30% 이상,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으로 인하여 증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증축, 이걸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20층짜리는 그냥 구청장이 허가받았다가 한 개층 증축해서 21층 된다고 서울시장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될 때만 증축에서는 해당이 되고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도에서 건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이에요. 시장군수는 다음 건축을 허가할 때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주는데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다. 가나번이 아까 대형 건축물 똑같습니다. 이걸 도에서 지을 때고요. 다라번은 도지사 승인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다라번은 통지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던 우리 다번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강 상류의 뭐 청평, 간평 그 수질오염 방지랑 관련돼서 통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목적이라면 도지사가 미리 지정공간 구역 안에서 짓는 거는 다랍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대상인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이 말이 붙어요. 우리가 아주 작지만 않으면 된다. 보통 3층 이상부터 봅니다. 1, 2층까지는 낮은 층수로 보고 최소 3층 이상이 되거나 조금 넓은, 크게 넓은 게 아니라 조금 넓다는 기준 중에 1000 이상도 가끔 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층수가 높거나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이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나 수질물에 해가 되지. 이 정도도 안 되는 것이라면 수지로 보면 해가 안 된다고 보고 3층 1000 이상이 붙으면서 어떤 건축물 지을 때냐? 위락시설, 숙박시설 나온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부서 통제는 이거 다 들어가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제일 건축부서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이라 통제받는 시설은 요건 그 약방에 감춰져 있던 게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니까 그렇게 딱 나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추가로 더 있는 것 중에 주택 중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처럼 기본적으로 살 집이면 강가에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짓는데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은 사람이 그냥 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이나 수질을 오염할 수 있다고,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봐서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일반 업무시설인데 일반 음식점이 근린생활시설은 이게 유일한 게 사실 요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했어요. 서평, 청평, 가평의 그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종 시설. 제일 많은 게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그 관광지로 개발된 데가 아마 일반 음식점이 제일 많아요. 한 70, 80%는 다 일반 음식점일 거야, 아마. 각종 식당, 카페, 통기타, 아마 노래하는 카페 다 일반 음식점 아닙니까, 이게? 일반 시점 주로 일반 업무시설도, 일반 업무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청평, 가평이 그 상상을 하셔가지고, 글쎄 거기 가보면 음식점이 제일 많죠 진짜. 가보면 그지. 응? 근데 그 음식점의 기타 뭐 카페 같은 이런 술집만 있냐고 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급 술집 같은 거 춤추는 데 있는 거 위락설 당연히 들어가고, 관광지 가서 잠자야지 숙박설 당연히 들어가고, 공동주택 같은 것도 좀 자연을 해칠 것 같죠? 그것만 생각해도 거의 끝이야 그냥. 응? 이렇게 그곳의 상태를 상상하시면서, 그럼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보호상 필요하다. 이번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보호하겠다. 우리가 항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주거 환경, 교육 환경도 많이 보호를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도서가 지정공원하고 이건 똑같은데 여긴 위락설, 숙박시설 많이 있잖아. 막 그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그 집 주위에 있다 생각해봐요. 주거환경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그 학교 주변에 이런 게 있다. 애들 공부 집중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해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른 게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있나요? 더 생각이 안 나죠? 요거는 작아도 해가 된다 그랬습니까? 작아도? 아니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는 아무리 작아도 해가 되냐고. 해가 되지. 그러니까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애들이 뭐 옆에서 그 미라시설 숙박시설로 공부 집중이 안 된다는데 그게 커야 집중이 안 되냐고. 조금해도 집중 안 되는 건 똑같지. 네? 남들은 술 먹고 잘 노는데 나만 공부한다 생각해봐야 그게 집중이 되나. 작아도 상관없다니까. 네? 아까 자연환경 수질 오염과 다르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차이점. 건축신고 이미 작년에 나왔지만 이거 뭐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뭐. 건축신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가를 1번에 허가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허가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어주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자, 우리 신고 대상 중에서 3, 4번만 대수선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건축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기본 틀 그 그림이 딱 연상이 돼야 돼. 기본 틀 연상. 원칙이기 때문에 가벼운 신고도 둘로 나눠봐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렸던
건축에 있어서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대손에도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각각 건축과 대손에서 신고 대상이 뭐냐 가벼운 거 할 때 건축이라면 일단 다른 것도 있지만 보통 딱 해놓고 바닥 면적 할게 연면적 똑같은 얘기인데 기본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하가 가벼운 신고다. 요거보다 작은 거 커도 요 작은 거 85제곱미터 이하 따지는 게 있고 요 85 이하 따지는 것은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하는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은 85 이하를 가벼운 신고대상으로 본다. 그럼 여기 건축수에는 결국 신축이 대표제를 했잖아요. 새로 진 증축, 개축, 재축이 85 이하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0 이하의 신축이 주로 신축은 100 이하가 신고다. 이건 어디에 짓는지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걸 넘었을지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추가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작은 신고 대상을 따지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고 밑이라고요. 밑. 둘 다 같이 된다. 둘 다 같이 된다. 그래서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00 미만이면은 199제곱미터까지 2층까지 얘기하는 것이. 제가 3층 이상은 조금 큰 거라 그랬죠? 나 작아야 되니까 2층까지 동시에 요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2층 미만, 3층 미만, 2층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과 달리 그 대신 조금 요거보다 크기 때문에 어디서 짓는지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이긴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허가 신고? 허가지. 사람 많이 사는 곳을 더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가한 곳에 지을 때, 사람 적은 곳에 지을 때를 전제로 해서 가벼운 신고지. 여기에 해당할 때는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짓는다 그러면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지을 때가 신고냐 지금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보통의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에 짓는 거 관농지에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애초에 도시적은 빠지고 사람 많이 사는 곳이니까 관농자라 하더라도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여기서 제외. 뭐 등이라고 해서 다른 한두 가지 더 있죠. 위험한 곳. 하여튼 여기는 도시와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 비도시라 하더라도 뭐 방제지구 등 위험한 곳이면 통제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을 전제로 해서 한가한 곳에 지을 때가 가벼운 신고다 이렇게 했던 것. 여긴 그런 면적 안 따지고. 그리고 요게 기본이고 여기다 몇 가지 더 있는 거는 0이 있는 건 그때 추가로 더 붙일 수밖에 없고. 특히 요거 대손이 작년에 요걸 갖고 냈던 건데 역시 대상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 대손을 어느 건축물을 대손할 것이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의 대수설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손 중에서 수많은 대손의 개념을 이루는 개선의 개념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다. 수선만. 증설, 해체. 아유, 글씨가 오늘 왜 이러냐. 만자도 이상하네. 증설, 해체, 변경. 요거는 X고, X라는 얘기는 허가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따질 때는 여기 모든 대손이 다르가. 여긴 대손 중에서 요것만 들어가. 여기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대손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대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건축물이 대선이다. 요거에 포인트를 둬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에만 해당되는 작은 건축물이면 우리 배웠던 모든 증설, 해체, 수선변경 다 들어가. 그 대신 이렇지 않다. 그럼 큰 대상이라면 자체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들어간다고요. 증설, 해체는 수선변경보다 크고 수선변경 중에서도 수선이 더 작아. 증설이 상대로 좀 더 큰 개념이야. 기둥을 수선한다면 변경한다면 기둥을 변경하면 기둥 자체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개수는 안 늘어나도 바꾼단 말이에요. 수선이면 그 기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선만 할 뿐이거든.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개념이에요.
물론 수선 중에서 뭐 다가고 났을 때 뭐 이런 거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선에 작년도 이 문제였는데 이 대선의 대상이 되는 걸 항상 보세요. 다 주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것 하나가 해당이 안 된다.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해당되면 모든 대선이 다 해당 안 되면 수선에 해당되는 것만 신고지 수선이 아닌 것이다. 그럼 다 허가가 되는 거라. 잘 구별하시는. 그래서 1번이 바로 요거 저 바닥 면적이 85 이내의 증축 개축 대축. 우리 증축 개축 대축은 85 이내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다만 3층 이상 건축이면 그 부분이 증축 개축 대축되는 부분이 전체 연면적이 10분의 1 이내 작을 때만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이해는 물어본 적은 없어요. 85에 증축 개축 대축. 2번이 제가 주로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보통의 관농자, 보통의 비도시, 도시지역은 처음부터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사는 도시지역은 다 빠졌어요. 관농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의 건축이 신고 대상인데 관농자에 짓는 걸 전제로 해서 다만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사람 많아질 땅 그리고 관농자라 하더라도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처럼 위험한 곳이 들어간다.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붕괴 위험이 큰데 이런 곳이면은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죠. 여기서 제외라는 것은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고에서 제외. 그리고 대수선이 3, 4번인데 여기 3번은 못 대수선이라고 해서 다른 개념 없잖아. 그냥 모든 대수선이 다 들어간다는 건데 괄호 속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의 대수선에 한한다. 즉 200미만으로 30미만의 건축의 대수이면 여기 모든 대수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4번에 대수는 다음에 수선이다. 그런 것은 200 미만, 3층 미만 그 얘기가 없다는 얘기고 즉 허가라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선만 그 아래 표시가 또 돼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수선이 예? 몇 가지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주의까지는 뭐 지금 수준에서는 알으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일 작은 수선이다. 5번에 기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해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이게 보통 신축에 주로 쓰인다라고 했던 100 이하의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이하. 높이 3m 이하에서 증축한다? 증축되는 면적은 85 이하가 신고지만 높이 기준에서 따질 때는 3m 이하, 3m까지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걸 가벼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한다? 표준 설계도서가 이미 지정받아 공인을 받은 표준화된 설계도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짓는 것은 안전성 입증됐고 가벼운 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라는 말 들어가도. 그리고 그 밑에가 작은 공장이잖아요. 공장들을 전문적인 땅인 공업지역이나 비도시의 지구 단위계 구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속하는 공장 포함해서 우리 공장이라면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그러니까 2층 이하니까 이건 3층 미만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층까지니까. 근데 이제 면적이 공장은 넓으니까 조금 더 큰 것까지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가벼운 신고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것이 농업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업수산업 먹고 사는 생업과 관련된 그런 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적에서 건축하는 그것도 읍면은 촌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모 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의 온실.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보관하는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고를 하고 있고 직접 이렇게 축사부터 온실까지 동물식물 직접 기르고 하는 시설은 400제곱미터 이하, 400까지 신고가 되는. 뭐 신고 대상 요거 빼놓고 다 허가 대상이 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 해두셔야 되고 양이 많지만 뭐 좀 반복을 통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고 처리 기한인데 신고 처리 기한.
신고 처리기한. 이것도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 신고. 여기 신고. 착공 신고.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이 절차에서 두 가지 신고가 있네. 건축 신고, 착공 신고. 네? 가설 건축물 허가 신고. 지금 여긴 당장 안 나오지만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가설 건축물도 가벼운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죠. 건축할 때 이건 일반 건축물의 건축 신고. 일반 건축물의 착공 신고. 가설 건축물의 신고도 있단 말이야. 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는 신고 요건에 맞춰서 신고가 되면 수리가 돼야 돼요. 수리되는 순간에 신고 효력은 수리 받아들이는 순간에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 신고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 또 궁금해하잖아. 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신고 수리한지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알려주라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바로 여기 신고 처리기한이에요. 신고 수립을 통보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5일, 3일. 하나는 5일 내, 3일 내. 하나는 5일 내, 3일 내. 신고 처리기하니까 이거 길면 안 돼요. 며칠짜리인데 5일, 3일, 5, 3. 불고기. 5, 3 중에 하나인데. 5, 3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세요. 5, 3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왜 제가 밑밥 깔겠어요? 자꾸 5, 3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된다고 이거를 나온다면 건축 신고가 중요해요? 착공 신고가 중요해요? 착공 신고가 중요해 보여요? 이게 훨씬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건축 신고는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과 관련된 권리 신고인데요. 착공 신고는 뭐예요?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돼 있는 거고, 이거는 언제 착공하겠다고 사실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행정청이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언제 내가 착공하겠다. 내 착공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건축할 때 여러분 그 건축하는 권리를 취득하는지가 중요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관심사항이 있대. 내가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때에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권리 취득이 중요하게 여러분들 관심사항인가요? 그 사람이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5, 3 중에서 선택이라면 어느 게 5일 내 좀 더 중요한 것일수록 더 살펴볼 게 많지 않습니까? 5일 내,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 통보 5일, 3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의 신고는 이건 그럼 중요해. 그거랑 착공 신고는 뭐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가설 건축물의 그 신고라는 것은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취득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건축 신고 대신에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신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든 가설 건축물이든 요거는 5일 내. 착공은 사실 신고잖아. 3일 내. 구별하시라고 그렇게. 권리와 사실 중에 권리 신고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기한이 신고받은 때로부터 이게 지금 건축 신고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 신고 받은 때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신고 수리할지 말지, 민원 처리와 관여나 처리 기한의 연장 여부, 이건 뭐 그냥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된 기한이 5일 내 통지예요. 다만 법령에 따른 심의 등을 거치면 20일 내 통지라는 예외가 붙지만 이것도 제가 구별하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괄호 속에.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5일 내에 신고인에게 그건 아까 20일 내에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화살표시네. 변경 신고와 가설 건축물 축구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우리 지금 건축 신고를 했어요. 이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같은 절차라고 했죠? 그거 같은 얘기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3일 신고는 어디가 있느냐? 3일 신고가 오늘 어차피 못 나가겠네. 125쪽에 6번에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착공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 여부 통지 3일이죠. 3일? 5, 3 중에서 이렇게 구별하시라고요. 5, 3 중에서.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3번에 역시 참 뒤에 가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쫓기네. 그냥 아까 걔가 집을 나갔는지 안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망고로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공사 착수.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고 이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효력은 상실된다. 이게 신고효력 자동 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상 중에 대표적인 1년짜리가 이거라고. 네? 건축 신고 착수 기한이 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건축하던 친구들 연장할 때는 다 1년 연장이라고 했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신청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1년 내에서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고 이 착수기한 내에 착수를 안 했다? 신고 효력은 자동 상실이 되는 겁니다. 자동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자, 양가로 4, 5, 6번까지 하고 말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또. 이 절차는 써놓고 말이에요.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한 것도 이미 다 했던 거야. 우리 건축교사만큼은 바로 윗사람이 아래 행정청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이런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1번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랑 2번 시도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의 허가권자에 대한 허가권자 우리 배웠던 여기 허가권자가 다 국장 밑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가권자 허가를 국장이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사유가 두 가지. 2번과 착각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1번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글쎄 전 국토관리상 필요한데 국장이 나서서 해야지. 이걸 시도의사가 나설 건 아니죠. 시도의사가 국토를 왜 신경 씁니까?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기능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장관이 제안을 요청한다? 당연히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때니까 국장이 제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도의사의 시장의수구청장에 대한 시도의사는 바로 아래 허가권자는 시장의수구청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바로 아랫사람들이 제안하겠다는 얘기에 어느 때 지역계획 또는 도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도 지역계획이잖아요. 특광시군에 대해서 지역계획상 필요해서 제안하니까 시도의사가 제안하면 되지. 지역계획 관련된 국장이 할 건 아니잖아. 둘만 구별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시장의수구청장은 허가 제한권자는 아니고 본인이 원칙 허가권자라 스스로 제안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국장, 시도의사 둘만 있고요. 그 대신 시도의사가 2번 규정에 따라 제안했을 때는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통제받는 규정, 윗사람의 통제를 받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건축허가를 제안했다, 아랫사람이 제안했다 그러면 바로 윗사람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되고 이때 국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마치 정비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그죠? 위반권자가 재건축구 정비기 위반을 결정을 했을 때 윗사람이 시도의사가 통제하더라도 직접 취소는 못하고 요청할 수 있다.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비슷한 논리예요 이게.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제는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명령받고 하겠죠. 제한기간? 글쎄 이게 다 2년이라니까. 건축허가나 착공을 허가든 착공이든 제한할 때 다 제한기간은 2년 내로다. 원칙이 2년. 역시 연장은 이래야 하나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보통의 기간 2년이고 연장할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데 밑줄 거는 것이 원래는 착공 등을 안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보통이에요. 주택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법은 특이한 게 아까 신고 후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되듯이 같은 궤를 맞추기 위해서 건축허가 후 착수를 안 해도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허가를 꼭 없애버려라. 취소하라는 거예요. 신고효력 자동 상실되듯이 허가도 꼭 취소해야 된다는 게 특이한 건데 세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허가를 받은 데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건축 착수기한이 2년이란 말이에요. 보통의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입니다. 물론 공장은 크니까 따로 3년이 예외부터 있지만 보통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취소해야 된다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인정할 때는 연장은 역시 1년 연장은 똑같고 이때 착수를 안 할 때 취소해야 되고 2번은 착수하였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면
착수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한데 이걸 계속 유지해서 뭐합니까? 당연히 없애버려라. 또 하나가 하여튼 이런 사유들이 이제 주택법이랑 다 비슷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번에 착공신고 전에, 자 우리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대요.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짜리 이어가시는 거. 6개월이 경관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몇 년 하는 게 그렇지. 이건 6개월짜리입니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잃었다면 자기 땅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는 있지만 공사는 못해요. 근데 공사 못한다고 해서 받아놓은 건축허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기존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땅을 잃어갖고 못 지어요. 땅을 산 사람은 건축허가가 없어서 못 지어요. 그런 문제 해결해서 어느 한쪽으로 취소시켜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시간 주겠다는 거예요. 대지소유권을 상실하는 때는 너무 길면 안 돼. 6개월이 지나도 아직 회복을 못해서 만약에 계속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6개월 내에 사용한 6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자 공용건축물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별거 아니야. 한 건 하나 없어요. 자 우리 공용건축물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건축법에서는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직접 짓는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청이 지으니까 자기가 제일 아랫사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라 이거예요. 아랫사람이 허가 받으라면 창피하니까 그냥 협의만 하라. 협의로 다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에 그냥 국가지자체가 짓는 걸 전제로 해서 평상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국가지자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든지 대손하든지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적 모든 경우 다 국가지자체가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라. 협의만 하면 그 허가나신 거 다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협의만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용 승인도 건축 협의란 건축물은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을 안 해요. 즉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어. 아주 국가지자체는 편하죠. 뭐 국가지자체가 지을 때는 그냥 허가권자 협의만 하면 다 끝이야. 그냥 모든 거 다 아주 편하게 지을 수 있어요. 국민이 지을 땐 당연히 까다롭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